1948년 8월 쌍발 엔진 비치크래프트 한 대가 아이다호주 맥콜에서 이륙했습니다. 화물칸에는 나무 상자 8개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비버 76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이다호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외딴 계곡 체인벌린 베이슨 상공 약 7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들은 하나씩 비행기 문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상자마다 윗부분에는 낙하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은 위에서 내려다본 하늘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하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험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전이 끝났을 때 비버 75마리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가장 외딴 계곡 중 하나에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생태 실험 하나가 이후 77년 동안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 지역은 프랭크 처치 리버 오브 노 리턴 야생보호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본토 48개 주 가운데 가장 큰 보호 야생지역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약 230만 에이커에 이르며 산과 강,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없고 차량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948년에 하늘에서 내려온 비버들의 후손은 지금도 비버가 늘 해오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댐을 짓고 나무를 베고 연못을 만들고 물길을 바꾸며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상태에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용히 풍경을 다시 빚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계곡에 만들어낸 것은 오늘날 연구자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우연한 생태계 복원 실험 중 하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성공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풍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후 주택 붐으로 인해 아이다호가 거의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야생동물 문제에 부딪힌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뒤 남은 군용 장비와 제로니모라는 이름의 실험용 비버를 활용해 해법을 찾아낸 한주 정부 생물학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뒤로 77년 동안 이어진 재야생화 실험은 미국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야생지 중 하나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낙하산을 탄 비버를 다루는 대부분의 영상은 1948년에 촬영된 거친 흑백 영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과거의 기묘한 일화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77년 동안의 실제 자료를 따라가며 생존율, 나무 상자 설계,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과학 논문, 1980년에 이 지역이 야생보호구로 지정된 결정,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비버가 한 풍경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야 드러내고 있는 현대 연구까지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정보는 아이다호 PCN 게임 소속 직원 엘모 W 해터가 1950년에 저널 오브 와일드라이프 매니지먼트에 발표한 원래 과학 논문 아이다호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1948년 공식 기록 영상, 스탠퍼드 대학교의 동료 검토 연구, 브레이저와 동료들이 정리한 비버 생태공학 검토 자료, 그리고 프랭크 처치 야생보호구를 촬영한 나사 지구관측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다호에서 그 비버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왜 1948년에 한 정부기관이 한 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행기 밖으로 던지는 것이라고 판단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북아메리카 비버, 학명은 카스토르 카나덴시스입니다. 이 동물은 단순히 귀여운 숲속 생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북미 대륙에서 거의 어떤 동물도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로 환경을 바꾸는 생태계 엔지니어입니다. 자잘한 비버 한 마리의 무게는 약 35파운드에서 70파운드 정도로 중간 크기 개와 비슷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날카롭게 갈리는 주황색 앞니를 가지고 있는데 치아 범랑질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런 색을 띠며 평생 계속 자랍니다. 이 이빨은 지름이 한 피트가 넘는 단단한 화렵수도 쓰러뜨릴 만큼 강합니다. 넓고 납작한 꼬리는 물속에서 방향을 잡는 데 쓰이고 위험을 알릴 때는 수면을 세게 쳐서 다른 비버에게 신호를 보내며 겨울을 위한 지방 저장고 역할도 합니다.
비버는 물속에서 최대 15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촘촘하고 방수성이 뛰어난 털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비버는 200년 넘게 북아메리카 모피 무역을 이끈 핵심 동물이었습니다. 비버는 확대된 가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번식하는 한 쌍의 부모, 그에 태어난 새끼들, 그리고 보통 한두 마리의 더 큰 새끼들이 함께 지내며 이들은 약 2살이 되어 번식 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 곁에 머뭅니다. 비버는 일부 일처제로 살며 보통 평생 같은 짝과 지냅니다. 시력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후각과 청각이 매우 예민해서 놀라운 거리에서도 흐르는 물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물소리야말로 비버의 댐 건설 본능을 자극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들판 한가운데에 흐르는 물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놓으면 비버는 그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버의 의사결정 방식을 연구한 실험에서 기록된 실제 행동 반응입니다. 하지만 비버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버는 강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강 자체를 다시 만듭니다. 비버 한 무리는 수십 년 동안 수천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고 댐을 지어 수위를 몇 피트나 끌어올릴 수 있으며 넓은 땅을 물에 잠기게 하고 원래는 개울만 흐르던 곳에 습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비버가 없다면 그곳에서 살 수 없었을 수십 종의 생물에게 서식지를 마련해 줍니다. 물고기, 양서류, 물새, 무척추동물, 무스, 엘크, 심지어 철새들까지 비버가 유지하는 습지에 의존합니다. 과학자들은 비버가 만든 습지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하고 가뭄이 올 때 그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 전체 유역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정착민들이 처음 북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상당 부분 비버가 만들어 놓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그 능력이 체인벌린 베이슨에서 77년 동안 거의 방해받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의 규모는 북아메리카의 거의 어떤 생태 이야기와도 다릅니다. 하지만 먼저 미국이 이 동물을 어떻게 거의 잃을 뻔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비버 같은 생태계 엔지니어를 한 대륙에서 제거하면 인간은 단지 한 종의 동물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물에게 의존하던 습지의 모든 작동 과정까지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그 과정을 의도적으로 잃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대륙을 식민지화하기 전 북아메리카 전역의 비버 개체 수는 약 6천만 마리에서 4억 마리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댐과 연못은 수십만 제곱마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60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후 250년 동안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된 모피 무역은 조직적인 사냥을 밀어붙였습니다. 사냥꾼들 스스로가 이를 때로는 포유류 골드러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1900년이 되었을 때 북아메리카 비버 개체 수는 수억 마리에서 약 10만 마리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종은 멸종의 문턱까지 몰렸습니다. 그 붕괴를 이끈 경제적 힘은 비버 펠트였습니다. 유럽의 모자 제작자들은 비버의 속털을 매우 매끄럽고 방수성이 뛰어난 재료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 재료는 모자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했습니다. 비버 가죽 한 장은 무게로 따졌을 때 귀금속에 맞먹는 가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뉴프랑스, 오리건 지역, 그리고 미국 내륙의 넓은 구역에 걸친 식민지 경제 전체가 비버가 아직 어디에 남아있는지를 따라 지도에 그려지고 확장되었습니다. 한 지역의 비버가 고갈되면 사냥꾼들은 다시 서쪽으로 밀고 나아갔습니다. 사실상 모피무역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륙 규모 자원 채굴 산업이었고 그 통화는 한 설치류였습니다. 그 붕괴는 단순한 야생동물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문학적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늦추고 풍경 전체에 저장해주던 비버댐이 사라지자 개울은 더 깊고 빠르게 파여 들어갔고 좁은 물길로 변했습니다. 범람원은 말라버렸습니다. 지하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을 저장하던 습지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비버 연못의 그물망을 지나며 구불구불 흐르던 강들이 좁고 침식된 도랑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에서는 한때 촉촉하고 생산적이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던 땅들이 더 건조하고 더 단단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지탱하는 능력이 훨씬 약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조한 풍경을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1930년대에 이르자 이 생태 재앙의 규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내무부는 1936년부터 비버를 역사적 서식지 일부로 다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경제적 논리는 매우 강했습니다. 비버 한 마리를 옮기는 비용은 약 8달러였지만 한 비버가 평생 만들어내는 수문학적 가치, 즉 물저장, 침식 조절, 습지 형성 등을 포함한 가치는 약 300달러로 계산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보면 초기 투자 대비 약 36배의 수익이었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임금을 줄 필요도 없는 동물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다호가 그 다음에 한 일은 여러 해의 실험이 필요했고 이동 대상이 된 수백 마리의 동물을 죽게 만들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뒤 남은 엄청난 양의 장비를 손에 넣은 한 주 정부 야생동물 관리자의 창의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 장비를 사용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거의 실현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난 뒤 아이다호에는 전후 이주 물결이 크게 밀려왔습니다. 함정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도시를 떠나 주 남서부의 농촌 계곡으로 이동했고 특히 휴양지였던 맥콜과 페이에토스 주변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새로 개발된 지역은 10년 동안 서서히 회복되던 비버 개체군의 영역과 곧바로 충돌했습니다. 주민들은 비버댐 때문에 도로와 목초지가 물에 잠긴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버는 마당에 장식용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관계수로도 막혔습니다. 아이다호 PCN 게임에는 매주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0년 동안 사용해온 해결책, 즉 비버를 덫으로 잡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은 대규모로 실행하기가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해터의 논문 표현을 빌리면 전통적인 이주 방식은 고되고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포획 담당자들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서 상자 덫으로 비버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비버를 트럭에 싣고 보전 담당자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방사 지점은 깊은 오지에 있었기 때문에 비버는 다시말이나 노새에 실려야 했습니다. 비버는 시원한 물에 적응한 반수생 동물이기 때문에 땀에 젖은 말 등에 묶인 채 더운 여름 습기를 몇 시간씩 이동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버들은 과열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먹이를 거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개체가 이동 중에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비버들도 방사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약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였으며 방사 후 첫 몇 주 안에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이다호 PCN 게임의 지역 보전 담당자 엘모 W 해터였습니다. 해터는 노새를 이용해 비버를 운반하는 물류 악몽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비버를 보내려던 체인벌린 베이스는 소형 항공기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대는 엄청난 양의 낙하산을 포함한 잉여 장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장비들은 싸게 구할 수 있었고 거의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터는 바로 그 기회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1950년 저널 오브 와일드라이프 매니지먼트에 자세히 발표된 그의 제안은 개념상 단순했지만 실행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 근처에서 비버를 잡는다. 특별히 설계한 나무 상자에 넣는다. 소형 비행기로 체인벌린 베이슨까지 운반한다. 낙하산을 단 상자를 비행기 문 밖으로 밀어낸다. 상자가 땅에 닿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만든다. 그리고 비버가 걸어 나와 물을 찾아가고 원래 하던 일을 시작하게 둔다. 핵심적인 공학 문제는 바로 상자 설계였습니다. 해터는 여러 가지 설계를 시험했습니다. 초기 시제품은 착지했을 때 열리지 않아 동물들이 안에 갇히거나 반대로 공중에서 너무 일찍 열려버렸습니다. 공중에서 열리는 것은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초기에 시도한 한 설계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바구니를 사용해 비버가 그것을 갈가 약하게 만든 뒤 빠져나오도록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시험 결과 비버들은 지시에 맞춰 길을 갈가 나오기보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설계는 타이머 해제 장치를 사용했지만 무게와 비용만 늘어날 뿐 신뢰성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해터는 몇 주 동안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빈 상자를 떨어뜨리고 무게를 넣은 상자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넣은 상자를 여러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충격력을 측정하고 서로 다른 탄성 장치의 스프링 작용을 시험했습니다. 최종 버전은 뚜껑이 없는 나무 상자 2개를 여행 가방처럼 경첩으로 연결한 구조였습니다. 양쪽에는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뚫었습니다. 각 상자에는 비버 2마리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수컷 1마리와 암컷 3마리를 두 상자에 나누어 넣었는데 현장 경험상 작은 가족 단위의 어린 비버들이 늙은 단독 개체보다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상자의 크기는 길이 30인치, 너비 12인치, 높이 8인치였습니다. 낙하산은 위쪽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혁신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폭 2인치의 두꺼운 탄성 밴드를 상자 바닥에 고정하고 양옆으로 잡아당겨 스프링처럼 작동하게 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밧줄이 두 상자 반쪽을 단단히 닫아주었습니다. 상자가 땅에 부딪히면 충격으로 밧줄이 끊어지고 탄성 밴드가 자동으로 상자를 벌려 비버가 인간의 도움 없이 걸어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도 착지 지점까지 가서 상자를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운송 작전이 승인되기 전 해터는 이 시스템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실험용 비버 1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로니모였습니다. 이어진 일은 몇 차례의 시험 비행에 불과했지만 미국 야생동물관리 역사에서 가장 기묘한 사진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로니모는 아파치 지도자의 이름을 따왔지만 다소 부정확하게 붙여진 이름이었고 해터가 첫 낙하 시험을 위해 선택한 나이든 수컷 비버였습니다. 제로니모는 시제품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상자는 소형 비행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약 500피트 높이에서 제로니모는 비행기 문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제로니모는 살아남았습니다. 상자는 착지했습니다. 스프링 장치는 작동했습니다. 상자는 열렸습니다. 제로니모는 걸어 나왔습니다. 해터는 그를 다시 상자에 넣고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제로니모는 서로 다른 고도에서 여러 차례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매번 살아남았고 매번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시험이 끝날 무렵 해터는 제로니모가 이 과정에 너무 익숙해져 다음 비행을 위해 스스로 상자 안으로 기어 들어갈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늙은 비버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야생동물 관리 방식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공식 작전이 승인되었을 때 제로니모는 첫 비행에 함께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실험 대상 역할을 여러 번 해낸 보상은 체인벌린 베이슨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고 함께 선택된 3마리의 젊은 암컷 비버와 함께 영구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4일 공식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발 엔진 비치크래프트는 비버가 든 상자 8개, 조종사 1명, 보전 담당자 1명을 태우고 맥콜에서 이륙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비버 76마리는 체인벌린 베이슨에 선택된 초지위로 낙하산을 타고 투하되었습니다. 투하 고도는 500피트에서 800피트 사이였습니다. 낙하산이 완전히 펼쳐질 만큼 충분히 높았지만 떨어지는 시간이 짧아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만큼 낮았습니다. 보전 담당자들은 아이다호주 모피 감독관과 상의해 물의 존재, 식생 덮개, 가장 가까운 기존 비버 군집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초지 방사 지점을 골랐습니다. 생존율은 놀라웠습니다. 76마리 가운데 75마리의 비버가 무사히 착지했고 상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일한 사망 사례는 떨어지는 도중 상자에서 억지로 빠져나온 1마리였습니다. 그 비버는 공중에서 상자 밖으로 나왔고 그대로 추락해 죽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개체는 낙하 자체에서 살아남았고 더 중요하게는 곧바로 비버가 늘 하던 일을 시작할 만큼 좋은 생리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해터의 상세한 계산에 따르면 이 작전의 총 비용은 비버 1마리당 8달러에서 16달러 사이였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연료, 잉여 낙하산 구매, 상자 제작, 인력 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가치로 환산하면 비버 1마리당 약 190달러에서 380달러에 해당합니다. 한 마리씩 며칠이 걸리고 이동 중 상당수를 죽게 만들며 계속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전통적인 노새 운반 방식과 비교하면 낙하산 방식은 훨씬 저렴했고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생존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살아남은 비버들이 아래 계곡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였습니다. 1949년 아이다호 PCN 게임은 투하 지점에서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방향 없이 떠돌지도 않았습니다. 포식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잡아먹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계곡에 착지한 지 몇 달 만에 그들은 새로운 영역을 흐르는 작은 개울에 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원들이 방사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못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비버집도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사 온 것처럼 자신들의 공학적 행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버의 댐 건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배워야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타고난 본능이며 흐르는 물소리, 목본 식물의 존재, 개울 바닥의 지형 같은 환경 신호에 의해 촉발됩니다. 다 자란 비버는 이 본능 전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서식지에 성체 비버를 풀어놓으면 며칠 안에 그 동물은 물길이 좁아지는 지점을 찾아내고 근처의 어린 나무를 쓰러뜨리며 다른 비버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비슷한 위치에 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인벌린 베이슨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태어난 환경에서 복잡한 사회 행동이나 사냥 행동을 배워야 하는 다른 동물들의 이주 프로젝트는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성공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파출러 메커닉스 잡지는 1949년에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고 이주된 비버들에게 낙하산 비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이다호 PCN 게임은 이 작전을 흑백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그 필름은 이후 잘못 분류되어 보관되면서 65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아이다호 PCN 게임의 역사 담당자 샤론 클라크가 그것을 다시 찾아냈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영상은 디지털화되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타임즈는 그 비버들을 인터넷이 새롭게 사랑하게 된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언론 보도와 파출러 메커닉스 기사, 다시 발견된 영상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낙하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비버들이 곧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야생지역 중 하나가 될 계곡에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집니다. 1980년 체인벌린 베이슨 전체와 주변의 산, 숲, 협곡, 강을 포함한 230만 에이커가 공식적으로 프랭크 처치 리버 오브 노 리턴 야생보호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것이며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토지 보호 방식 중 하나입니다. 도로도 없고 동력 차량도 없고 영구적인 인간 구조물도 없고 벌목도 없고 채굴도 없고 개발도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걸어서 들어가거나 말을 타고 들어가거나 이 야생지에 리버 오브 노 리턴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세먼강을 따라 뗏목으로 들어가는 사람뿐입니다. 이 야생보호구 지정은 비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된 아이다호 민주당 상원의원 프랭크 처치는 벌목과 댐 건설 압력으로부터 아이다호 오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력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980년의 지정은 수십 년에 걸친 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호 경계를 그릴 때 비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그저 풍경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처치가 그 유역 위쪽에 확보해준 법적 보호는 훗날 당시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생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생태적으로 보면 이것은 현대 세계에서 거의 독특한 일입니다. 체인벌린 베이슨이 77년 동안 계속 확장되는 비버 개체군과 함께 인간의 직접 개입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지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버는 비버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댐을 짓고 연못을 만들고 3분의 4세기 동안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댐을 치우러 오지 않고 아무도 모피를 얻기 위해 잡지 않고 그들이 만든 습지를 가로지르는 길을 내지 않고
농지를 만들기 위해 연못을 빼내지 않는 풍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비버과학이 온전히 실행해 본 적 없는 대조 실험입니다. 북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다른 비버 복원 프로젝트는 인간이 여전히 비버의 작업을 관리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제거하는 풍경 속에서 진행됩니다. 프랭크 처치 야생보호구는 비버가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규모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75마리의 낙하산 비버 후손들이 만들어낸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경관 규모 비버 생태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입니다. 이는 비버의 공학적 활동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쌓여 전체 유역의 성격을 바꿀 정도가 되는 현상입니다. 브레이저와 동료들이 2021년에 와이어스 워터에 발표한 비버 생태공학 검토 논문은 비버가 수십 년 동안 큰 규모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세계적 시스템에서 이런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비버는 물 저장, 홍수 완화, 가뭄 회복력, 퇴적물 보유, 수질 개선, 그리고 여러 생물군의 생물 다양성 증가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202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가 스탠퍼드 뉴스 플랫폼에 발표한 연구 종합 자료도 비버가 만든 경관이 기후 회복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점점 더 잦아지는 가뭄 시기에 유역에 물을 붙잡아두고 점점 더 강해지는 폭풍 때 홍수 흐름을 늦추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수문학적인 것이었습니다. 브레이저의 검토 자료는 개별 비버댐 시스템이 연못 안에 수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유역 전체에 걸친 댐 네트워크가 직접적인 연못 지점 주변 몇 킬로미터 범위까지 지하 수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랭크 처치 야생보호구에서는 항공조사와 나사 지구관 측 이미지가 수십 년에 걸쳐 유역 전반에서 습지가 확장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 장기적 비버공학 활동의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1948년의 방사 지점은 이제 낙하산이 내려왔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습지 복합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과정은 누적적이고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하나의 댐은 퇴적물을 붙잡고 개울 바닥을 높이며 물을 범람원으로 퍼뜨립니다. 지하 수위가 올라갑니다. 버드나무, 오리나무, 사시나무가 젖은 구역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비버가 먹고 건축 재료로 쓰는 바로 그 나무들입니다. 군집은 커집니다. 새로운 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복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작은 연못 하나였던 것이 계곡 바닥을 따라 몇 마일이나 이어지는 연결된 습지 사슬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70년 넘는 비버의 중단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수문학적 놀라움에 불과했습니다. 비버가 숲 자체에 한 일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비버가 만든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입니다. 비버 한 마리가 댐을 짓고 연못을 만들면 수십 종의 다른 생물이 따라옵니다. 양서류는 새로운 번식지를 차지합니다. 물새는 연못을 둥지와 먹이터로 사용합니다. 컬럼비아강 유역 전체에서 중요한 종인 연어와 송어를 포함한 물고기 개체군은 비버댐 뒤에 만들어지는 더 깊고 더 차가운 웅덩이 서식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여름철 물이 줄어드는 시기에 자유롭게 흐르는 개울이 너무 따뜻해져 어린 물고기가 살아남기 어려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무스와 엘크는 비버 연못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습니다. 비버가 열어놓은 지역에서 다시 자라난 빽빽한 버드나무와 오리나무 숲에서는 노래하는 새들의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민물 먹이 그물의 기반이 되는 곤충 다양성도 비버가 만들어낸 구간에서 크게 증가합니다. 비버가 연어에 미치는 특정한 효과는 잠시 멈춰 살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체인벌린 베이슨을 태평양 북서부 전체의 건강과 직접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프랭크 처치 리버 오브 노 리턴 야생보호구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들은 결국 세먼강으로 들어가고 세먼강은 스네이크강으로 스네이크강은 다시 컬럼비아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유역의 상류에서 산란하는 치누크 연어와 스틸헤드 연어는 아이다호 중부의 차갑고 자갈이 깔린 개울에서 태어나 태평양까지 9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몇 년 후 자신이 부화한 바로 그 개울로 돌아와 산란합니다. 이 개울을 따라 있는 비버 연못은
여름 폭염 때 차가운 물 피난처를 제공하고 어린 연어가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우는 느린 물 환경을 만들어주며 연어류 먹이금을 전체를 지탱하는 영양이 풍부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난 세기 동안 야생 연어 개체 수가 재앙적으로 줄어든 지역에서 비버는 감상적인 추가 요소가 아닙니다. 비버는 인프라입니다. 77년 동안 비버 활동이 거의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 뒤 체인벌린 베이스는 오늘날 연구자들이 거의 기준 생태계에 가까운 곳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이곳이 작동했을 방식에 가까운 기능을 회복한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에 북아메리카에서 그런 곳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은 1940년대 아이다호의 한 주 정부 생물학자, 낙하산 설계 문제, 실험용 비버 제로니모,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그 계곡을 보호한 미국 의회였습니다. 이 변화의 전체 규모는 아직도 정량화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비버 실험이나 아일랜드 독수리 프로젝트와 달리 체인벌린 베이스는 장기 모니터링 연구로 설계된 적이 없었습니다. 1948년의 작전은 즉각적인 재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주 프로그램이었지 과학 실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7년 동안 비버 후손을 계속 추적한 연속 데이터 세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조각난 증거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이루어진 현장 조사, 위성 이미지, 아이다호의 특정 풍경에 적용된 더 넓은 비버 생태 연구, 그리고 75마리의 비버가 77년 동안 보호받고 자연적으로 함께 진화한 포식관계 외에는 사냥당하지 않았다면 많은 댐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미국 서부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세 번째 놀라움은 기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25년 미국 서부가 점점 더 심각한 가뭄, 더 강한 산불, 더 이른 눈 녹음, 더 불규칙한 강 흐름에 직면하면서 과학자들은 비버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묘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 말입니다. 스탠퍼드의 2025년 연구와 여러 병행 연구는 비버가 만든 경관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민물 생태계 중 하나라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비버가 만든 습지는 자연 방화대처럼 작동합니다. 물에 젖은 토양과 촘촘한 습한 식생은 말라붙은 숲처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못은 덥고 건조한 여름 동안 물을 저장해 원래라면 말라버렸을 개울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댐 뒤쪽에 더 차가운 물은 폭염 때 차가운 물을 필요로 하는 물고기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비버댐은 퇴적물과 영양분을 붙잡고 처리해 하류의 수질을 개선합니다. 이 방화대 효과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서부의 산불은 기후변화와 오랜 산불 진압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크고 더 뜨겁고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을 억제한 정책은 건조한 숲 안에 위험할 정도로 많은 연료를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여러 대형 산불에서 조사관들과 위성 이미지는 비버가 만든 습지가 불길 속 피난처처럼 작동했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불탄 풍경 속에 남은 초록빛 젖은 조각들, 그곳에서 식생은 살아남고 야생동물은 몸을 숨기며 불은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췄습니다. 비버 연못은 불타는 숲속에서 단지 물만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1948년의 낙하산 작전은 원래 아이다호 농촌 지역의 재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연방보호 야생지가 될 계곡 안에 생태계 엔지니어 집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들은 3분의 4세기 동안 현대 과학이 이제야 여러 곳에서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기후 회복력 높은 유역을 건설해 왔습니다. 체인벌린 베이슨 내 낙하산으로 내려온 비버들은 자신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훗날 연구자들이 모델로 삼을 기준 생태계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비버가 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무를 베고, 댐을 짓고, 연못을 만들고, 새끼를 키우고,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충분히 넓은 풍경과 그들의 공학적 활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일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북아메리카 보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우연한 재야생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5년 1948년 투하 장면이 담긴 다시 발견된 영상은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낙하산 비버는 아이다호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의 한 양조장은 로고를 낙하산을 탄 비버로 바꾸었습니다. 한 지역 야구팀은 2025년에 배틀 비버스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엘모 W 해터의 1950년 과학 논문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야생동물 관리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때 잊혔던 이야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떨어지는 상자나 제로니모라는 실험용 비버 혹은 흑백 영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76마리의 동물과 그 후손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미국의 230만 에이커 야생지에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위성에서 바라본 70년간의 중단 없는 비버공학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1948년 아이다호의 한 야생동물 관리자가 노새는 부족하지만 낙하산은 남아도는 상황을 보고 직업적 본능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 비버를 비행기 밖으로 던졌고 그로 인해 우연히 20세기의 위대한 생태계 복원 실험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엘모 해터는 자신의 일이 다시 평가받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2015년에 필름이 다시 발견되어 그 작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후 연구자들이 비버가 만든 경관을 유역 회복력의 모델로 인용하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외딴 계곡에 내려보낸 동물들이 미국 서부 전역의 대규모 비버 재도입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되기 전에도 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자신의 방식이 효과가 있고 비용이 적게 들며 비버가 낙하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알 수도 없었던 것은 1948년 작전의 생태적 복리 효과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6마리의 비버, 한 대의 비행기, 제2차 세계대전 뒤 남은 낙하산들, 제로니모라는 실험용 비버, 22년 뒤 연방보호 야생지가 될 아이다호 중부의 한 계곡, 그리고 지금도 체인벌린 베이슨 전역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생태계 엔지니어 집단. 그들은 여전히 짓고 있고 여전히 확장하고 있으며 첫 번째 상자가 땅에 닿은 지 7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본토에 남은 마지막 위대한 야생 풍경 중 하나를 계속 다시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한 종이 과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풍경을 바꾸고 있는 곳은 아이다호만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400년 넘게 비버를 보지 못했던 숲에 11마리의 비버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11마리의 동물이 단 5년 만에 만들어낸 것은 자연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낙하산을 탄 76마리의 비버가 이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11마리의 비버가 반십년의 시간과 완전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받으며 한 유역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은 생태계 회복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